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바닥에 끌릴 때마다 차가운 대리석의 한기가 살을 애는 듯했다. 한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파리 유학 시절 그녀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했던 꿈과 희망이 담겼던 바로 그 웨딩드레스. 하지만 지금 그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올가매는 수의, 휴이와 다름없었다. 대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조차 그녀의 잿빛 눈동자는 닿지 못하고 쓰러졌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자 그녀의 인생이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하는 날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3개월 전 아버지 한 회장의 패션 하우스 라 로제 블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면서부터였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회사는 정체불명의 자금 공격과 조작된 스캔들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 평생을 디자인에만 바쳤던 아버지는 횡령 및 배임이라는 누명을 쓰고 검찰 조사를 받다 쓰러졌고 회사는 채권단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서연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든 퇴로를 막고 있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 남자가 나타났다. 태상그룹의 박태만 회장.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포식자로 군림하는 남자였다. 그는 서연의 사무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라 로제 블랑의 부채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리곤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훑어보며 조건을 제시했다. 한서연 씨,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한 회장의 감옥살이는 물론이고 저 빚더미도 내가 전부 해결하지. 어때?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함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경멸을 담아 찻잔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자신의 아버지뻘, 아니 할아버지뻘 되는 남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역겨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급격히 쇠약해진 아버지의 앙상한 손목이 아른거렸다. 아버지는 그녀의 전부였고 라 로제 블랑은 아버지의 심장이었다. 서연은 깨진 유리 조각을 삼키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자존심, 꿈, 미래,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꾸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결혼식장은 태상그룹 소유의 초호화 호텔 최상층에서 열렸다. 하객들은 모두 박태만의 사업 파트너이거나 그에게 잘 보여야 하는 정재계 인사들 뿐이었다. 서연의 지인은 단 한 명도 초대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잘 꾸며진 전리품을 구경하듯 서연을 흘끔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인 동정 혹은 비웃음을 수군거렸다. 서연은 꼿꼿이 허리를 폈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이것은 거래였고 그녀는 오늘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다. 신부 입장, 묵직한 오르간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렸다. 서연은 홀로 버진 로드를 걸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그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서연의 눈은 오직 한 곳, 재단 앞에서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박태만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값비싼 턱시도를 차려입었지만 그에게서는 돈 냄새와 노쇠한 욕망의 냄새가 뒤섞여 풍기는 듯 했다. 서연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단두대를 향해 걸어가는 죄수처럼 무표정하게 나아갔다. 주례사는 길고 지루했다. 박태만의 업적을 찬양하고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축복하는 위선적인 말들이 오갔다. 서연은 귓가를 스치는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오늘 아침 병원에서 본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서연아. 아버지만 구할 수 있다면.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신랑 박태만 군은 신부 한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박태만이 굵고 탁한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했을 때 서연은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애써 참았다. 그리고 그녀의 차례가 왔다. 주례의 시선, 박태만의 번들거리는 눈, 하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몇 초간의 침묵,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다. 이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 목소리는 기적적으로 떨리지 않았다. 그 대답과 동시에 박태만은 기다렸다는 듯 거친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임을 과시하듯 하객들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박태만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끈적한 천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피로연은 거대한 조롱극과 같았다. 박태만은 어린 신부를 얻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서연을 데리고 테이블 사이를 누볐다. 내 아내 한서연이요. 라 로제 블랑의 디자이너였지. 이제 내 사람이지만. 그는 서연의 허리를 노골적으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서연은 잘 훈련된 마리오네트처럼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겉모습은 완벽한 태상그룹의 안주인을 연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태만의 부와 권력, 그리고 서연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찬양했다. 아무도 이 결혼이 얼마나 추악한 거래의 산물인지 묻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서연이 신데렐라가 되었다며 부러워하는 시선까지 보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어 입술만 살짝 적셨다. 이 역겨운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창밖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중 어느 하나도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피로연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박태만의 비서가 다가와 서연에게 속삭였다. 사모님, 먼저 신방이 준비된 펜트하우스로 올라가시죠. 회장님께서는 마무리하시고 곧 올라가실 겁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렸지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박태만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비서의 안내를 따라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라리 이 엘리베이터가 추락해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부드럽게 멈춰섰고 펜트하우스라는 표시와 함께 문이 열렸다. 신방은 숨 막힐 듯이 호화로웠다. 방 전체가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수백 송이의 붉은 장미 꽃잎이 뿌려져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웨딩드레스가 끔찍하게 무거웠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방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고 오직 서연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불안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 거친 숨소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던 불쾌한 손길. 서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 지옥이라도 견뎌야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희생이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딸의 마지막 의무. 그녀는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저 눈 한 번 감으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심장은 배신자처럼 거세게 요동쳤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돌이 되어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철컥.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서연의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그가 왔다. 박태만.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악마가 그녀를 아내로서 요구하기 위해 드디어 이 방에 들어서는 것이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가볍고 망설임 없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방금 지옥에 발을 들인 심정으로 자신의 남편이자 주인이 될 남자를 마주하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거실과 침실을 구분짓는 아치형 입구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창밖에 야경을 등지고 서 있어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박태만이 아니었다. 키가 훨씬 컸고 몸은 노인의 둔탁함이 아닌 잘 훈련된 듯 날렵하고 탄탄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나와 샹들리의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한서연의 시간은 멈췄다. 그녀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순의 박태만 회장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조각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의 젊은 남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스터리한 인물, SJ 이노베이션스의 대표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왜 강지훈이 여기에 있는 거지? 박태만은 어디에?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런 서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더욱 서늘했다. 그는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억지로 예순 먹은 늙은이와 결혼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조롱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강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섰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당신의 첫날 밤 상대는 그 늙은이가 아닙니다. 바로 나, 강지훈입니다.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샹들리의 불빛에 부서지며 한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그녀가 결혼한 상대는 태상그룹의 박태만 회장이었다. 역겹고 추악한 거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재단 앞에서 그 노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첫날 밤이 되어야 할 이 펜트하우스에 서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젊은 CEO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겨우 마른 입술을 열어 떨리는 목소리를 뱉어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죠? 박태만 회장은, 그 늙은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보다 더 큰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인가? 박태만이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꾸민 더 잔인한 연극인가? 아니면 그녀는 납치라도 당한 것인가? 수만 가지의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은 그런 서연의 혼란을 꿰뚫어 보듯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재킷의 안주머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졌다.
박태만 회장 말이오. 아마 지금쯤이면 호텔배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겠지. 자신이 드디어 라로제 블랑과 그 집 딸까지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인지 모를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의 서류 봉투와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뭡니까? 그녀는 감히 그것에 손을 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열어보시죠. 한서연 씨가 그토록 혐오하는 늙은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줄 티켓이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법적 서류가 들어있었다. 서류의 내용은 간단했다. 라 로제 블랑의 모든 부채 및 한 회장에 대한 채권이 오늘 날짜로 태상그룹에서 SJ 이노베이션스로 양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채권 양도 계약서였다. 마지막 장에는 태상그룹의 법인 인감과 함께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결혼식이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각, 물밑에서는 이 거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서연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박태만은 이 사실을 압니까? 강지훈은 마치 어린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듯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니, 아직 모를 거요. 그는 당신이라는 전리품에 취해 있으니까. 아마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발작을 일으키겠지.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 여유로운 태도는 자신이 모든 판을 짜고 움직인 절대자임을 과시하는 듯 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이 끔찍한 희생은, 그럼 이 결혼식은 대체...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결혼식은 필요했어. 박태만을 안심시키고 내가 그의 뒤통수를 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공식적으로 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차가운 시선이 서연의 웨딩드레스 자락에 머물렀다. 당신은 오늘 분명히 결혼했어, 한서연 씨. 다만 당신이 몸을 팔아 구하려 했던 아버지의 목숨줄을 쥔 사람이 박태만에서 나로 바뀌었을 뿐이오. 그 말은 서연에게 또 다른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늙은 악마의 손에서 젊고 더 유능한 악마의 손으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만든 강지훈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도 똑같아. 박태만이랑 다를 게 뭐야. 사람을, 내 인생을 물건처럼 사고 팔다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로 찢어질 듯했다. 강지훈은 서연의 격앙된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검은 눈동자에 도시의 불빛이 비쳤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아까와는 다른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 박태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그가 이룬 제국, 그가 가진 돈, 그가 누리는 명예, 그리고 그가 가장 탐냈던 것까지 전부. 그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향했다. 박태만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자요. 강지훈은 짧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서연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그에 비하면 사소한 장난 수준이지. 그는 내 가족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내 어머니를 절망 속에서 쓰러지게 만들었소.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지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그 얼음 같던 남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복수심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서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 또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에 강지훈의 말에 담긴 고통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정심을 갖기엔 그녀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비참했다. 그래서 날 이용하겠다고요?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서연이 경멸을 담아 물었다. 도구라, 틀린 말은 아니지. 강지훈은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나쁜 제안은 아닐 거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은 박태만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소.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당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자에게. 그의 말은 뱀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하게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복수. 그녀가 이 끔찍한 결혼을 받아들이며 억지로 눌러왔던 단어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어. 로제 블랑도 되찾아 줄 수 있지. 박태만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려 했던 모든 것을 말이오. 그는 다시 한번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당신의 족쇄는 이제 내가 쥐고 있어.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이대로 내 꼭두각시가 되어 평생을 살거나 아니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다. 나와 새로운 계약을 합시다. 한서연 씨, 서연의 눈이 커졌다. 계약? 그렇소. 계약 결혼. 강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요. 대외적으로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주 행복한 부부 행세를 하는 거지. 박태만에게는 보란듯이. 그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늙은이가 자신이 탐내던 여자를 내게 빼앗겼다는 사실에 얼마나 분노할지 상상만 해도 즐겁군.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당신은 내 아내로서 SJ 이노베이션스의 안주인으로서 행동하게 될 거요. 당신의 지위와 라로제 블랑의 디자이너였던 명성을 이용해 태상그룹의 내부를 파고들어야 하오. 당신은 박태만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비수가 될 수 있어. 서연은 그의 말에 담긴 잔인함과 동시에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그녀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그녀를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당신도 박태만과 똑같은 악마일 뿐인데. 믿으라고 한 적 없어. 강지훈이 잘라 말했다.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문제요. 나는 내 복수를 위해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구하고 복수하기 위해 내가 필요하오. 우리는 철저히 이해관계로 묶인 공범이 되는 거요. 어때, 한서연 씨? 박태만의 놀이개로 썩어가는 것보다야 훨씬 흥미진진하지 않소? 그는 일어서서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악수를 청하듯. 계약 기간은 박태만이 무너지는 날까지. 그날이 오면 나는 당신의 부채를 모두 탕감하고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겠소. 당신의 아버지와 회사도 물론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연은 강지훈의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저 손을 잡으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박태만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강지훈이라는 또 다른 괴물의 손을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이대로 강지훈을 거부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로제 블랑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치 떨리는 억울함을 이대로 삼켜야만 하는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잿빛 눈동자에서 절망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좋아요.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지훈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이건 계약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지만 당신의 여자는 아니에요. 당신은 절대로 내 몸에 손댈 수 없어요. 박태만과 똑같은 짓을 한다면 그땐 이 계약이고 뭐고 다 끝장낼 테니까. 서연의 당돌한 조건에 강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쓸만한 파트너를 찾았다는 만족감에 가까웠다. 물론이요. 난 박태만처럼 저급한 취미는 없으니 걱정 마시오. 그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지 않았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손을 뻗어 강지훈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럼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첫날 밤이자 새로운 전쟁의 첫날을 축하하지. 나의 아내.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는 끔찍한 결혼식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의 항복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갑옷이 되었다. 한서연은 강지훈의 차가운 손에서 자신의 손을 천천히 빼냈다. 방금 전의 악수는 지옥의 문턱을 넘는 계약서에 날이 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좋아요. 계약은 성립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억지로 끌려온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위험한 동맹의 파트너였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이미 준비된 듯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말로만 하는 계약은 어린애들 장난이지. 그가 서류의 표지를 탭했다. 결혼 및 상호 협력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서연은 기가 막혔다. 그는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는 거군요. 그녀의 비꼬는 말에 강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박태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복수를 거절할 리 없으니까. 읽어보시오. 당신이 요구한 조항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서연은 두꺼운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고 비인간적이었다. 갑, 강지훈과 을, 한서연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제1조, 두 사람은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 관계를 연기한다. 제2조, 을은 갑의 태상그룹 해체 계획에 전적으로 협력하며 획득한 모든 정보는 갑에게만 보고한다. 그리고 그녀가 요구했던 조항. 제1조 3항. 공적인 연기를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접촉도 상호 동의 없이는 금지한다. 마지막 장에는 성공 시 라 로제 블랑의 즉각적인 반환과 아버지 한 회장에 대한 모든 민영사상 소송 취하가 약속되어 있었다. 서연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필체가 그녀의 삶을 또다시 올가매는 족쇄에 서명했다. 내 아버지는요. 그녀가 서류를 밀어내며 물었다. 당신 말대로라면 박태만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강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처리했다는 듯 태연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당신 아버지는 태상그룹 산하 병원에서 내가 마련한 특실로 옮겨졌어. 지금쯤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돌보고 있겠지. 박태만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뜻이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치밀함과 실행력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순히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이미 판을 짜둔 것이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깊은 속박감을 느꼈다. 강지훈은 박태만보다 젊고 더 유능하며 어쩌면 더 무서운 남자였다.
이제 뭘 하면 되죠, 나의 남편? 그녀는 조롱하듯 물었다. 강지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일단 지옥 같았던 웨딩드레스를 벗고 잠이나 자두는 게 좋을 거요. 내일부터는 아주 바빠질 테니까. 여보. 그가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전쟁터의 야전 사령부와 같았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유리 감옥이었다. 강지우는 펜트하우스의 서쪽동 전체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드레스룸과 개인 서재, 그리고 침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당신의 사적인 공간이요. 나도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않겠소. 그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그들의 첫날 밤은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복수를 꿈꾸며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거실로 나왔을 때 강지우는 이미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과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그는 마치 서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에만 집중했다. 아침 식사는 매일 7시요. 8시에는 비서실장이 오늘의 일정을 브리핑할 거요.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엔 라로제 블랑에서 당신이 쓰던 물건들이 전부 도착할 거요. 이 집 안에 당신의 디자인 작업실을 따로 마련했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에게 말하시오. 서연은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내 작업실을요? 왜죠? 어차피 당신의 복수극에 필요한 인형일 뿐인데. 강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다.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필요한 건 무기력한 인형이 아니오. 라 로제 블랑을 이끌던 날카롭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 한서연이지. 당신의 그 예민한 감각과 통찰력이 박태만의 방어막을 뚫을 무기가 될 거요. 그러니 감을 잃지 말란 뜻이오.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숨구멍이 될 테니까. 마지막 말은 마치 그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며칠간 그들은 혹독한 훈련을 하듯 부부 연기를 준비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태상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박태만의 약점,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성향까지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박태만에게는 두 번째 부인인 윤 여사가 있어 태산문화재단의 이사장이지만 실상은 허영심 많고 사치스러운 여자지. 당신의 첫 번째 타깃은 그 여자요. 당신의 패션 감각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시오. 여자들의 수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법이니까 서연은 그가 건네는 파일들을 밤새워 읽었다. 박태만을 향한 증오가 그녀의 명석한 두뇌를 날카롭게 벼렸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각 인물들의 심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디자인을 할 때 원단의 특성과 질감을 파악하듯 그녀는 이제 인간의 욕망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강인함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그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 태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갈라 디너였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당연히 박태만 회장 부부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오늘 밤 세상은 당신이 박태만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고 믿게 될 거요. 강지훈이 외출을 준비하며 말했다. 박태만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그리고 사교계에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커플인지를 보여줘야 하오. 강지훈의 비서가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를 가져왔지만 서연은 모두 거절했다.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며칠 밤낮으로 직접 만든 드레스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벨벳 드레스였다. 하지만 등은 대담하게 파여 있었고 허리 라인은 마치 갑옷처럼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듯한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박태만에게 바쳤던 순백의 드레스와 정반대되는 복수의 화신 같은 모습으로 변신했다. 서연이 펜트하우스의 나선형 계단을 내려왔을 때 태블릿을 보던 강지훈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의 얼음 같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강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와 동등하게,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하게 적을 향해 칼을 겨눌 준비가 된 전사였다. 검은색이라. 그가 낮게 읊조렸다. 서연이 그의 앞에 섰다. 애도의 색이죠. 내가 죽여버린 내 과거에 대한, 그리고 곧 죽게 될 박태만의 미래에 대한. 강지훈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가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준비됐소, 부인. 서연이 차가운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당신이나 잘해요, 남편. 두 사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마치 불꽃처럼 부딪혔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리고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사회자가 두 사람의 이름을 외쳤다. SJ 이노베이션스의 강지훈 대표님과 그의 아내 되시는 한서연 님이 입장하십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강지훈과 한서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젊은 거물과 불과 며칠 전 늙은 회장과 결혼할 뻔했던 비운의 디자이너. 그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등장한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세상에, 저 여자 한서연 아니야? 분명 박태만 회장이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강지훈 대표가 중간에서 가로챈 건가?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즐기기라도 하듯 우아하고 당당하게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렀다. 강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그에게 다정하게 기댄 채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얼음과 불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한 쌍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박태만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해야 할 밤에 자신이 가장 탐냈던 전리품이 자신이 가장 경계하던 젊은 놈의 팔에 안겨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서 이게 무슨... 박태만이 분노로 탁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한서연, 네가 감히 어떻게... 강지훈, 이 어린 놈이 감히 내 것을... 그의 고함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은 박태만의 분노 앞에서도 태연했다. 그는 오히려 서연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조소했다. 회장님,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사드려요, 여보. 당신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장본인이자 당신을 늙은 남편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태상그룹의 박태만 회장님이시잖아. 그 잔인한 소개에 박태만의 눈이 뒤집혔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팔에서 벗어나 박태만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다. 제 결혼식에 와주셨어야 했는데 회장님께 가장 먼저 제 남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여보. 그녀가 강지훈을 향해 눈웃음을 쳤다. 박태만은 내 남편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모욕감과 분노의 몸을 떨었다. 네, 내년이. 강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보호하듯 뒤로 물렸다. 회장님, 제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죠. 그는 박태만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녀, 이제 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분노로 부들거리는 박태만을 뒤로 한 채 하객들의 경악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당당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얼음과 불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그들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날 밤의 갈라디너는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한 면을 장식했다. 세기적 스캔들, 강지훈 대표, 박태만 회장의 신부를 가로채다. 태산의 굴욕, SJ의 승리, 베일 벗은 얼음 왕자, 그의 여자는 한서연이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 박태만이 당한 모욕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태상그룹의 죽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상류사회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커플로 떠올랐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간 내린 커피잔을 든 채 태블릿 PC에 떠있는 자신들의 사진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미소, 강지훈의 허리를 감싼 자연스러운 손길. 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그림이었다. 성공적이네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해서 이 난리를 피웠다고 믿는 것 같으니까. 강지훈은 이미 슈트 차림으로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 기사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태연했다. 겉모습은 성공했지.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요. 그가 태블릿을 서연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박태만의 아내, 윤미영 여사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당신의 첫 번째 임무요. 태산 문화재단 이사장 윤명. 서연은 사진 속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자를 바라보았다. 허영과 욕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박태만의 두 번째 부인.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사치스럽고 명품에 집착하지. 지금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다음 달에 열릴 재단 기념 전시회에 프랑스의 유명 설치 미술가 장피에르를 초빙하는 거요. 서연은 장피에르라는 이름에 눈을 빛냈다. 파리 유학 시절 그 사람의 워크숍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한 적이 있어요.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장피에르는 웬만한 재벌들의 초청에도 꿈쩍 않는 괴팍한 성격이라는 것도. 하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하겠지.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윤미영에게 접근하시오. 당신의 파리 인맥과 패션 감각을 이용해 그녀의 환심을 사고 그녀를 당신의 친구로 만드시오. 박태만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 그의 침실 바로 옆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 서연은 며칠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미영이 자주 드나드는 최고급 갤러리와 청담동의 VVIP 살롱 리스트를 파악했다. 그리고 일부러 명품 브랜드의 비공개 쇼룸에서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다. 윤미영은 갈래에서의 일 때문에 서연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어머, 강지훈 대표 사모님 아니세요? 남의 남편감이던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차에 가시더니 취향도 참 확고하셔. 그녀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다. 박 회장님 일이라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성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모님. 그녀는 윤미영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가볍게 훑어보았다. 그 드레스, 이번 시즌 신상이네요. 하지만 사모님의 피부톤에는 솔직히 좀...
서연은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안목으로 그녀의 스타일을 지적하며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불쾌해하던 윤미영은 서연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조언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장피에르 이야기였다. 윤미영이 전시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안 서연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장피에르요? 아, 그 고집불통 영감. 얼마 전에도 파리에 있는 제 작업실에 들러서 한참 수다 떨다 갔는데 여전히 자기 작품에만 미쳐 있죠. 윤미영의 눈이 커졌다. 자, 작업실이요? 서연 씨가 그 사람이랑 친분이 있어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친분이라기보단 제가 파리에서 좀 귀찮게 해드렸죠. 아, 저희 남편은 제가 태산 쪽 사람들이랑 엮이는 거 싫어하는데. 하지만 사모님은 왠지 돕고 싶네요. 우리 여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은 윤미영의 허영심을 정확히 자극했다. 그녀는 서연을 남편의 적이 아닌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요한 인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연이 윤미영의 경계심을 허무는 동안 강지훈은 첫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만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비밀리에 인수를 추진 중인 바이오 회사 바이오셀텍이 그 목표였다. 박태만은 주가를 조작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헐값의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박태만은 최소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게 돼. 그리고 바이오셀텍의 유능한 연구원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앉게 되겠지. 내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우리는 이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가로챌 거요. 기회는 윤미영을 통해 찾아왔다. 태산 문화재단의 비공개 이사회. 윤미영은 장피에르 서백원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서연을 자문 자격으로 초대했다. 이사회에는 태산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몇몇 포함되어 있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이 서연은 화장실에서 태산그룹의 재무 담당 상무와 전략기획실장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바이오셀텍 인수건, 정말 내일 모레가 최종 입찰 마감입니까? 조용히 해. 박 회장님이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다 처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입찰가만 살짝 높여서 써내면 끝이야. 이름은 알파 인베스트먼트였나?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즉시 화장실 칸에 들어가 강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목표물, 바이오셀텍. 마감. 이틀 후. 위장회사, 알파 인베스트먼트. 문자를 보낸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첫 번째 행위였다. 이틀 후 바이오셀텍의 최종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수자는 태산그룹의 알파 인베스트먼트가 아니었다. 태산이 제시한 금액보다 단 10억 원 높은 금액을 써낸 SJ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 SJ 바이오였다. 강지훈이 박태만의 계획을 완벽하게 가로챈 것이다. 박태만은 수천억 원짜리 먹거리를 눈앞에서 놓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까지 시장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태상그룹 박태만의 집무실에서는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 이 교활한 쥐새끼 같은 놈. 박태만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갈래서의 모욕에 이어 그룹의 사활이 걸린 인수전에서까지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내부 정보가 샜어. 분명히 누군가가 강지훈에게 정보를 넘긴 거야. 그의 의심의 눈초리는 주변 모두를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내 윤미영에게 닿았다. 당신 요즘 그 한소연이라는 년이랑 붙어 다닌다며 대체 무슨 작당을 하고 다닌 거야? 박태만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서연과 강지훈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조촐한 축배를 들고 있었다.
첫 번째 성공이군. 강지훈이 와인잔을 내밀었다. 서연은 잔을 받았다. 박태만이 지금쯤 펄펄 뛰고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과 함께 처음으로 느껴보는 승리의 쾌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요, 한서연 씨. 강지훈이 처음으로 계약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동료로서 그녀를 인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목숨을 건 전쟁을 함께 치르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물었다. 그때 박태만이 당신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강지훈의 표정이 다시 굳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는 유능한 엔지니어였어. 박태만이 탐낼 만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박태만은 동업을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검은 속내를 알고 거절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그러자 박태만은 아버지에게 기술 탈취 혐의를 뒤집어 씌웠어. 아버지는 평생 일군 회사를 빼앗기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내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서연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몇 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 결국 아버지를 따라가셨소. 나는 18배 고아가 되어 내 가족을 파멸시킨 자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소. 그의 얼음장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통과 분노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박태만의 방역은 예상보다 빠르고 집요했다. 그는 강지훈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위장 결혼일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흥신소를 고용해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동시에 언론에는 서연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파멸시킨 원수와 손을 잡은 페르나라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서연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까지 압력을 넣어 강지훈의 보호막을 흔들려 했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두 사람은 더욱더 밀착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만이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 더 완벽하게 속여야 해.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 일부를 펜트하우스 서재로 옮겼다. 이제 그들은 밤늦게까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 계획을 논의하며 사실상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외부에서도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을 교환하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자료를 분석하던 서연은 피로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누군가 덮어준 듯한 따뜻한 재킷을 발견했다. 강지훈의 것이었다. 희미한 그의 채취가 느껴졌다. 그는 맞은편 책상에서 여전히 서류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집중하는 옆모습에서 서연은 자신과 닮은 지독한 고독과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는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문자를 열어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네 아비가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줄 알아라. 박태만의 섬뜩한 경고였다. 그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서재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내 아비가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줄 알아라. 박태만의 경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낸 대가로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찢어 발기겠다는 살인 예고였다.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방금 전까지 미묘하게 감돌던 와인 향은 사라지고 피비린내 나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강지훈에게 내밀었다. 강지훈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 얼음 같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감히. 그가 낮게 읊조린 목소리에는 박태만을 향한 경멸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동요를 지켜볼 틈도 주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즉시 플랜 B로 전환해. 한 회장님을 섀도우 하우스로 옮겨. 24시간 밀착 감시 붙이고 접근하는 모든 것을 차단해. 쥐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선 안 돼.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냉철했다. 섀도우 하우스는 SJ 이노베이션스의 극비 보안 시설로 외부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서연은 강지훈이 이미 이런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음에 놀랐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안위가 그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아찔함을 느꼈다. 걱정 마시오. 지훈이 전화를 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태만의 더러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는 당신을 협박해 내게서 떼어놓으려 하는 거요. 우리가 가짜 부부라는 걸 확신하고 당신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거지. 그날 이후 박태만의 압박은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단순한 미행 수준이 아니었다. 서연이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순간부터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쫓았다. 파파라치들은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찍어댔고 인터넷에는 한서연, 강지훈 대표와 불화설, 쇼윈도 부부의 삭막한 외출 같은 억측성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박태만은 두 사람의 관계가 거짓임을 세상에 폭로하고 서연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무너뜨리려 작정한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며칠간의 소모전 끝에 강지훈이 결단을 내렸다. 박태만이 원하는 것이 쇼윈도 부부라는 증거라면 우리는 그가 상상도 못할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따로 움직이지 않소. 당신이 가는 곳엔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곳엔 당신이 있을 거요.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열렬히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해.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감옥이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반박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목숨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위장 결혼은 한층 더 강도 높은 연기를 요구했다. 아침에 함께 펜트하우스를 나서고 공식 석상에서는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다정한 눈빛을 교환했다. 강지훈은 일부러 파파라치들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차문을 열어주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 역시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 사랑에 빠진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이 강요된 친밀감은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계약서 7조 3항에 명시된 신체 접촉 금지 조항은 공적인 연기라는 명목하에 매일같이 깨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치 않게 스치는 손길이나 가까워진 호흡에서 느껴지는 상대방의 천은 그들의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특히 밤늦게 수많은 카메라의 시선을 뒤로하고 펜트하우스의 한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탔을 때 그 어색하고도 농밀한 공기는 숨 막힐 듯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의 숫자판만 바라보았지만 서로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박태만은 그들의 완벽한 연기에 더욱더 이성을 잃어갔다. 자신이 꾸민 불화설이 오히려 두 사람의 로맨스를 더욱 부각시키는 기폭제가 되자 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한서연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한 경제 주간지와의 단독 인터뷰. 박태만은 마치 피해자인 양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태만 회장, 충격 고백. 한서연,
아버지 회사 파산 전부터 사치와 횡령 일삼아.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태만은 그가 라로제 블랑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한서연이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회사 자금을 유용해 명품을 사들이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부실해진 것이 한 회장 구속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조작된 회계장부와 그녀의 사치품 목록이라며 사진까지 첨부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서연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에 눈이 멀어 늙은 회장과 젊은 CEO 사이를 오간 파렴치한 꽃뱀이자 페류나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공격이었다. 그녀의 재능,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까지.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가사 도우미를 물리고 곧장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작업실은 그녀가 파리에서부터 가져온 디자인 스케치와 원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꿈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허용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손가락질했다. 서연은 작업대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 위로 쓰러졌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버지,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디자인. 그 모든 것이 박태만의 더러운 혓바닥에 의해 더럽혀졌다. 그녀는 억지로 버텨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늙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강지훈과의 위험한 계약을 맺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데서 오는 처절한 절망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도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싸늘하게 분노하고 있거나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자신의 디자인 더미에 파묻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완전히 부서져 버린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연약한 모습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가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에 들었던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닮아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 그 단단하던 갑옷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설픈 위로나 값싼 동정의 말은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옆 바닥에 주저앉았다. 작업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다.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절망이 고스란히 그에게로 전해지는 듯 했다. 한참 후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태만이 내 아버지에게 했던 짓과 똑같군. 서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개발한 기술이 결함투성이라는 거짓 보고서를 언론에 흘렸소.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의 연구 성과가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지. 법정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기꾼이 되어 있었어. 박태만은 단순히 회사를 빼앗은 게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먼저 빼앗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린 거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짓처럼.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그가 단지 회사를 되찾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복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복수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처절한 것이었다. 그것은 빼앗긴 가족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태만은 그녀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감대가 흘렀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같은 상처와 같은 고통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같은 괴물에게 영혼을 물어뜯긴 유의한 생존자였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서연의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계약서 7조 3항. 신체 접촉 금지.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그 조항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본능적인 위로였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냉기가 그녀의 불타는 듯한 고통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다. 그가 이기게 두지 않겠소, 서연 씨. 강지훈이 말했다.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성을 빼고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니, 우리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회사뿐만이 아니야. 그가 쌓아 올린 명성, 그가 쥐고 있는 권력, 그리고 그가 감히 짓밟으려 했던 당신의 이름까지 전부 되찾을 거요. 그자의 유산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릴 테니까. 나의 복수가 우리의 복수가 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금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옥불 같은 고통 속에서 얼음장 같은 그의 손을 잡고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다. 박태만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묶어버렸다.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아내던 그 순간 한서연과 강지훈은 더 이상 서로를 이용하는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눈 세상에 단 둘뿐인 공범이자 동지였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뜨거운 복수의 용광로에서 함께 벼려지는 강철 같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영희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박태만의 눈에 비칠 사랑은 이제 두 사람이 공유하게 된 지독한 전우에 의해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시간이 됐소. 며칠 뒤 강지훈이 펜트하우스의 서재, 그들의 전쟁 지휘소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수집한 박태만의 모든 비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이 윤미영을 통해 그리고 태상그룹 내부에 동요하는 인물들을 통해 수집한 최신 정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태상그룹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뒤요. 박태만은 이번 바이오셀텍 인수 실패를 만회하고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할 거요. 그 자리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거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박태만이 그녀의 명예를 짓밟은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태상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를 띄웠다. 내가 수집한 자료는 박태만의 비자금 흐름이요. 수년에 걸쳐 태산 문화재단을 통해 돈을 세탁하고 그걸로 차명 주식을 사들여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지.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그 실행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한 스모킹건이 부족했어. 그가 서연이 가져온 자료를 가리켰다. 그런데 당신이 가져온 이 정보, 그것은 윤미영이 남편을 원망하며 무심코 내뱉은 푸념 속에 숨겨진 단서였다. 그 양반이 재단 돈까지 끌어다 쓰면서 바이오 회사 인수에 목을 매더니 결국
그것마저 강지훈한테 뺏겼잖아. 당신이 이 조각을 맞춰줬소.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박태만은 재단 자금을 횡령해 당신의 레로제 블랑과 내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릴 때 썼던 그 자금으로 바이오셀텍을 인수하려 했던 거요. 과거의 범죄와 현재의 범죄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거요. 그들의 계획은 지독하리만치 치밀했다. 강지훈은 SJ 이노베이션스에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주주총회 직전까지 박태만의 우호 지분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갔다. 동시에 그가 모아온 모든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는 검찰 내부의 조력자에게 비밀리에 넘어갔다. 그들은 박태만이 가장 오만한 순간에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를 끌어내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재무적인 공격을 막겠소. 이사회의 배임 행위를 지적하며 주주들을 동요시킬 거요. 강지훈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해야 하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뒤집어 씌운 횡령이라는 죄목,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저지른 만행,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밝힐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 그 자체였다. 그가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내 이름으로 그를 단죄해야죠. 주주총회 당일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태만은 의기양양하게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을 괴롭혔던 강지훈과 한서연의 스캔들을 의식한 듯 더욱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불미스러운 소음들이 있었지만 우리 태산은 건재합니다. 오늘 저는 태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가 거창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에 있습니다. 강당 뒤편의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냉정한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강지훈 대표? 저 사람이 여길 왜? 박태만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보안 요원들은 주주 자격으로 왔습니다. 박태만 회장. 강지훈이 자신의 위임장을 단상 위로 던졌다. SJ 이노베이션스 지분 8% 2대 주주 자격입니다. 박태만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8%. 그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목줄을 죄올 만큼의 지분이 넘어간 것이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할 것은 저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박태만 회장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추악한 진실입니다. 강지훈은 박태만이 태산 문화재단을 이용해 어떻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자금으로 어떻게 차명 주식을 매입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왔는지, 그가 수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숫자와 계좌 추적 내역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이것은 주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배임입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태만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조작된 자료야. 당장 저 스크린을 꺼. 그는 무대 뒤에 보안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암전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아래에 한 사람을 비췄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갈라 디너의 화려한 드레스도 결혼식의 순백의 드레스도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인 라로제 블랑의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조작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녀의 차갑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장내를 압도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태만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태만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돈은 박태만 회장,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기업들의 피눈물입니다. 당신이 불법적인 M&A로 빼앗은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가 바로 제 아버지의 회사 라 로제 블랑이었습니다. 전현이 박태만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아버지를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제게 당신과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장내는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당신은 그것도 모자라 강지훈 대표의 아버님인 강민 엔지니어링의 강 회장님께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기술을 탈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 가정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호소력이 짙었다. 그리고 지금 서연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이 다시 켜지고 그 위에는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떠올랐다. 파일, 박태만 재무상무 통화 녹음. 당신은 나를 라 로제 블랑의 자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딸로 만들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회계 장부를 위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박태만 회장.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네, 회장님. 한서연에 대한 장부 조작은 끝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언론에 터뜨리겠습니다. 박태만. 확실하게 해. 그년이 2번 다시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강지훈 그놈 곁에서 떼어내야 해. 박태만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횡령, 배임, 불법, M&A 강요, 증거 위조 및 명예훼손 교사. 박태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다. 그가 그토록 굳게 믿었던 그의 제국, 그의 동맹들, 주주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를 향한 경멸과 분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바로 그때였다. 쾅! 대강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쏟아져 들어온 것은 박태만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박태만 씨, 검사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박태만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그가 가장 멸시했던 2 사람, 강지훈의 치밀한 증거와 한서연의 용기 있는 고백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과 지훈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완전한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한서연은 단상 아래에서 그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꼿꼿이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 그리고 강지훈의 아버지의 명예까지 되찾아낸 승리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단단히 잡아주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란과 박태만의 절규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지훈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여전히 한서연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미세한 떨림은 멈춰 있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는 박태만의 초라한 뒷모습을 마치 영겁의 시간을 응시하듯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싸움을 이제 허탈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태산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박태만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검찰의 수사는 정관계 로비와 추가적인 불법 행위들로 확대되었고 태상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박태만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젊은 CEO와 그가 놀이개로 삼으려 했던 한 디자이너의 손에 완벽하게 파멸당한 것이다. 윤미영 여사 역시 재단 자금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서연이 넘긴 결정적인 자료 덕분에 남편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인이 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감옥행은 면한 셈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서연은 섀도우 하우스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를 매일같이 찾아갔다. 처음 며칠간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손만 잡고 눈물만 흘렸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지옥불에 뛰어들었던 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병실을 나올 때마다 문 밖을 지키고 선 강지훈의 비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병실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것은 그녀의 시간을, 그녀의 상처를 존중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한 회장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 강 대표라는 사람. 서연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네가 그 사람과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거 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 사람도 박태만에게 원한이 깊더구나. 하지만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사람이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인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요. 한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줄 뿐이었다. 법적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라 로제 블랑은 공식적으로 태상그룹의 부당 인수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모든 법적 권리가 한서연에게로 돌아왔다. SJ 이노베이션스가 인수한 채권은 강지훈의 이름으로 전액 소각 처리되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언론은 박태만의 명예훼손 시도를 대서특필하며 거꾸로 한서연을 아버지를 구한 용기 있는 디자이너로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강지훈과의 계약, 그 마지막 조항까지 완벽하게 이행된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집이자 전쟁 지휘소였던 곳. 하지만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버린 텅 빈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이었던 서쪽 동으로 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가져온 것은 오직 복수심과 절망뿐이었으니 갈라 디너에서 입었던 검은색 드레스를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곳은 그녀의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시 태어난 곳이었고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 남자가 있던 곳이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강지훈이 슈트 재킷을 벗은 편안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가시는 겁니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아버지도 퇴원하시고 회사도 되찾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이 첫날 밤에 서명했던 바로 그 결혼 및 상호 협력 계약서였다. 이것으로 그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우리의 모든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소, 한서연 씨. 그는 애써 CEO의 말투를 유지하려 했지만 한서연 씨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왜 지금 그녀는 이 자유가 형벌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현관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였다. 내 복수는 끝났소.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붙잡았다. 서연이 멈춰 섰다. 그녀가 돌아보자 강지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지탱해 온 얼음 갑옷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모습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박태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어. 그런데 그게 끝나버렸어.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모든 걸 되찾았는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인지 모르겠어. 마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니, 거짓말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텅 비지 않았어. 당신이 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그날부터, 당신이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그날부터, 당신이 내 곁에서 함께 싸워준 그 모든 순간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당신은 내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 당신은 내 얼어붙은 삶에 유일하게 비친 빛이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지훈 씨, 가지 마시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이 집은 거대한 감옥이었어. 하지만 당신이 머문 후로는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졌어. 당신의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던 불빛, 당신이 내게 건네주던 커피 한 잔, 그 모든 게 나에겐 복수보다 더 간절한 일상이었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 빌어먹을 계약 때문이 아니오. 이건 내 진심이오. 그는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감쌌다. 신체 접촉 금지 조항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샀소. 하지만 이제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 서연은 울먹이며 웃었다. 이 차가운 남자의 너무나도 뜨거운 고백이었다. 당신이란 남자 정말 최악이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2번이나 묶어두려 하다니. 강지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서연은 테이블로 다가가 그들의 첫 번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또 반으로. 그녀는 계약서 조각들을 공중에 흩뿌렸다. 이 계약은 끝났어요. 그녀가 선언했다. 강지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지는 순간 그녀가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깨끗한 냅킨을 펼쳤다. 새 계약서를 써요, 강지훈 씨.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이번엔 내가 갑이에요. 그녀가 눈물 젖은 미소로 말했다. 제1조. 강지훈은 한서연의 곁에 평생 머문다. 제2조. 다시는 한서연 씨 말고 서연아라고 부른다. 제3조.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매일 밤 함께 잠자리에 든다. 그녀가 냅킨을 그에게 내밀었다. 서명해요. 이번엔 종신계약이니까. 강지훈은 냅킨에 적힌 그녀의 서툰 계약 조항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펜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얼음 왕자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행복한 웃음이었다. 너무 불공평한 계약인데 그가 웃음을 그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기꺼이 서명하지. 그가 냅킨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는 냅킨과 펜을 테이블에 던져버렸다. 그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계약 이행은 지금부터 해야겠어. 그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복수도 거래도 아닌 지독한 밤을 함께 견뎌내고 마침내 서로를 구원해낸 두 영혼의 첫 키스였다.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그 어떤 곳보다도 뜨거운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1년 뒤 서울 패션 위크. 라 로제 블랑의 부활을 알리는 쇼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무대 위에는 새벽, 다운이라는 테마로 디자인된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피날레, 쇼의 총괄 디자이너 한서연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나 복수의 화신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 빛나는 아티스트였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맨 앞줄 SJ 이노베이션스의 대표 강지훈이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재계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쇼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어떤 계약서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묶어둔 단순한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완벽한 새벽이 찾아왔다.